네, 방금 소개받은 잘 들립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김화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마도 한 1시간 반 정도 동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 중에서도 분류하자면 프랑스 문학이 되겠는데요. 제가 정한 제목은 최후의 까뮤, 최초의 인간, 이런 제목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알베르 까뮤라는 작가의 생애의 마지막 한 2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쓰다가 말았던 남긴 6호 최초의 인간이라는 미완성 소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와서 강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돼서 금년에 제가 오게 되는데, 마침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은 올해가 2023년 알베르 까뮤 탄생 11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전 2013년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최후의 까뮤, 최초의 인간이라는 이 제목의 강연 내용은 다소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부터 10년 전 한국 불어불문학회 정기 발표회 때 제가 기조 강연으로 정했던 그 당시 일종의 논문의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더 편하게 내용을 변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러니까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 우리나라 불어불문학회의 학술 발표회 때 기조 강연을 약속을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마침 그 해에 알베르 까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알베르 까뮤 세계의 시민이라는 제목의 큰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그때 그해 12월 14일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마지막 강연을 했던 12월 14일이 엑상프로방스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강연을 했던 그 기념으로 토론회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알베르 까뮤의 전문가 7사람이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초청받는 바람에 불어불문학회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발표한 바가 있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대중 앞에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상했던 얘기를 마침 110주년도 되고 해서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까뮤가 아시겠지만 1913년생이니까 바로 저의 아버지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 윗세대들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분인데, 마침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서울에서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김환기 전시회를 하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력을 봤더니 김환기 선생이 바로 191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해죠. 그래서 하여튼 바로 110년 전에 태어났던 알베르 까뮤의 얘기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얘기겠지만 말씀해 드릴 것은,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아버지는 프랑스계지만 어머니는 스페인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본토에 살지 않고 알제리,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소위 마그레브 상국이라는 세 나라가 있는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그 세 나라를 마그레브 상국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알제리에서 그 바로 프랑스계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1913년에 알제, 그 나라 수도였던 알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예비지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작품 세계에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들이 그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까미는 말하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에서 말할 수가 없다.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도 심각한 얘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와 이 알베르 까미라는 인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사로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조금 아까 2013년에 불란서에 있었던 토론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1986년에 어떤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알베르 까뮈의 작품 전집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수로 21권을 약 23년에 걸쳐서 번역을 끝낸 것이 201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제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제가 공부했던 액상프로방스 근교에 있는 어떤 집을 빌려서 거기 가서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에 알베르 까뮈의 절친한 친구였던 로제 그르니에라는 기자 겸 소설가였고 또 그 당시에 살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잘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의 소개로 알베르 까뮈의 딸, 알베르 까뮈에게는 딸하고 아들, 성이 다른 두 남성과 여성의 쌍둥이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딸 카트린 까뮈라는 분이 저보다 3살 아래인데 그분이 바로 제가 공부했던 액상프로방스에서 한 15km 떨어진 르르마랭이라는 마을에 그 까뮈가 만년에 거처하던 집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안 만나주니까 그 로제 그르니씨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마침 어느 날짜에 오라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루르마레라는 마을은 제가 학생 때 몇 번 가본 일이 있어서 잘 알고 있고 그 뒤에 제가 글을 썼더니 한국의 여행자들이 심심치 않게 그 마을에 찾아들어서 뭐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그 마을에 가서 거기에 알베르 까뮈 집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아시아계의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남의 집을 무시로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가서 들어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몰라서 우리 문 열어놓고 살던 이웃집 시골 풍속이 막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21세기에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날 어느 몇 시쯤 내가 와서 전화를 거니까 어떤 골목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2011년에 그 골목 입구에 이렇게 어떤 집 벽에 보니까 알베르 까뮈의 길이라는 길 이름이 알베르 까뮈 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인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입구에 조그만 음식점이 있길래 음식점 주인 보고
여기 안에 알베르 까뮈 집이 있다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그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그 불과 한 20 내지 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대요. 그리고 아주 퉁명스럽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알베르 까뮈의 딸 까트린가 나와 있어서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음식점에서 왜 모른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치지 말고 거기에 잘못하면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자꾸 귀찮게 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서도 서로 이웃 간에 서로를 보호해주고 잘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까뮈의 딸인 그 양반이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의 지적 유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판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까트린을 처음 만나서 저하고는 지금 아주 친한 친구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인연 때문이었었는지 그 2년 후에 토론회에 저를 초청해서 가서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갔지만 그 전부터 알베르 까뮈의 무덤이 바로 그 작은 마을의 마을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까트린을 만나고 나오다가 공동묘지에 가서 까뮈의 무덤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기 그 무덤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진이 잘 안 돼서 아마 뭐 제가 쓴 책 같은 데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무덤돌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큰 유명한 사람이니까 큰 비석이 서 있을 줄 알았더니 아주 조그만 화강암에 아무것도 없고 알베르 까뮈 그 다음에 1913 이게 태어난 해죠. 그 다음에 1960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으니까 1960. 그래서 그 생물 연대 표시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소박한 묘석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1974년에 제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끝내고 파리에 올라갔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파리에 있는 까뮈의 집을 찾아가서 그 부인인 프랑신 까뮈, 아까 얘기했던 까트린 까뮈의 어머니죠. 그분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분도 돌아가셔서 그 옆에 까뮈 무덤 옆에 프랑신 까뮈의 무덤돌도 똑같이 작은 화강석에 생물연대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자세한 얘기를 오늘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얘기와 깊이 관련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전에도 저는 그 돌을 봤지만 무덤돌에서 1913, 1960 그러면 빼면 47세입니다. 47세에 이 사람은 사망했어요. 뭐 이런 사사로운 얘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그리고 10년 전에 갔을 때 그때도 저도 벌써 70이니까 알베르 까뮈 47세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버지 세대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아들보다 훨씬 나이가 작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 속에 나옵니다. 아까 1913년 알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알제리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우리도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뭔지 잘 알죠. 그런데 그게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식민지가 뭔가? 우리가 지금 뭐 반일감정도 있고 더욱이 36년간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분노도 느끼고 그러지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라는 것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요. 우리가 둘로 나눠서 강압적인 일본 제국의 소위 권력층, 그 다음에 제도, 그 일본 사람들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한국 사회라는 생각을 하면 그 물리쳐야 될 힘이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일본 사람의 후손을 몇 사람 압니다.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이 강압적인 그런 폭력만 행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일본인은 한국 사람보다 더 가난했던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대 싸잡혀서 쫓겨났어. 여기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 고관들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큰 피해를 끼쳤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극수가 뭐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길도 없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환영 못 받고 한국에서도 미움받고 바로 그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알베르 까뮈의 가족이에요. 아시겠지만 알베르 까뮈는 1913년에 알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겨우 초등학교를 다니고 아마 그 당시로서는 그걸로 모든 학력이 끝날 운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좀 잘해서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 중에 4명을 따로 공부를 시켜서 장학생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시험에 의해서 중학교에 진학한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차츰차츰 대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나중에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방인 패스트, 전락 이런 유명한 작품들의 저자로서 한국에서도 알려졌고 제가 여기 와서 강연까지 하게 된 원인이 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1913년생이면 여러분들 세계사를 잘 아신다면 바로 1914년 그 이듬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기타 그 옆에 있는 프랑스 등등 나라를 맞세워놨던 피비린내 나는 20세기의 소위 전쟁 앞에 월드워라는 월드가 붙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의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곧 일어났죠. 하마터면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을 기화로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격류에 휩쓸리게 되는데 이 사람 태어나자마자 1살이 채 안 됐을 때 바로 1차 세계대전에 아버지가 징집돼서 프랑스 본토로 끌려가가지고는 간지 불과 6개월 만에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다시 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문맹이에요. 문맹. 글자를 몰라. 그냥 문맹 정도가 아니야. 뭐 생각이 좀 모자란 여자야. 그래서 일생 동안 남의 집, 요즘에 소위 도움이라 그럽니다만 그 시대는 식모라 그랬죠. 식모라기보다 하여튼 청소도 해주고 가서 뭐 신부를 해주고 그런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 어머니를 다 가졌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런 이 사람의 작품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초상,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인이 지금 7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무슨 글을 썼는지 일생 동안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귀한 모자 관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까 생물연대에서 봤듯이 알베르 까뮈가 47살이고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다음 세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훨씬 더 많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베르 까뮈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전사한 그 군인들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기 아버지 무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생물연대가 써 있는데 아버지는 불과 24살에 죽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40살인데 아버지는 24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덤 앞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 내가 그 당시에 새파란 젊은이가 죽어서 여기에 누워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어른이 돼서 청년의 죽음 앞에 혹은 아이의 젊은이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향해서 한 줄로 쭉 가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간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바로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질서에 거역하는, 시간의 질서를 재편해서 새로운 모습의 어떤 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문학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알베르 까뮈의 마지막 나날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오늘 얘기하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미완성의 소설이 쓰여지던 1950년대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950년대라면 우리는 그 숫자가 잘 기억되는 50년이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이 1950년입니다. 정말 오늘날 제가 KTX를 타고 오면서 불과 2시간 만에 대구까지 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영주에서 서울 올 때 하루 종일 걸려서 완행열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려서 어둑어둑해서 처음 가서 중학교에 들어가던 1955년이 생각나는데 그때 정말 옆에서 사람들은 다 이런 보따리, 고추 보따리 이런 걸 들고 기껏해야 삶은 계란이나 한 개 까먹고 앉았던 그런 시절부터 많이 지났는데요. 바로 그 무렵 1950년 무렵 한국은 아주 후진국에서만 프랑스는 잘 나가던 시절이죠. 특히 프랑스가 잘 나가던 시절은 1960년 이후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50년대는 이미 2차 대전 40년대 초반부터 알베르 까뮈는 알제에 살다가 파리로 와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파리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알베르 까뮈가 당시 알제에서 대학 교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신체 검사에 떨어져서 그쪽은 나갈 수가 없어서 간신히 어떤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했습니다. 그때 그 신문 성격이 대단히 반정부적,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독부죠.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총독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특히 주장한 것이 프랑스가 여기 알제리에 와가지고 여기에 원주민, 거기에 살고 있는 아랍계 사람들이 약 800만이 되고 프랑스계가 겨우 100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족이 평등하게 살지 않고 100만이 나머지 800만을 지배하고 있다. 그건 옳지 않다.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라. 뭐 이런 걸 하니까 그 정부에서는 대단히 싫어하는 일이죠. 그런 르포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문사에서도 쫓겨나고 더 이상 알제리에 살 수 없게 돼서 하는 수 없이 그 신문도 폐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문의 편집국장이었던 위에 사람이 너 그러면 거기에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파리로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파리에 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알제에 그대로 살고 싶었어. 그리고 어머니랑 가족들은 다 알제에 그대로 놔둔 채 이 사람 혼자 2차 대전 중에 프랑스로 옮겨오게 돼서 그 프랑스에서 처음 쓴 작품이 오늘날 그 유명한 이방인입니다. 뭐 그런 거슬러 간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벌써 이 사람은 파리에 와서 유명한 작가가 돼 있고, 특히 2차 대전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파스칼 피아라는 사람 편집국장 덕분에 와서 파리에 있는 신문사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쟁 중에 꽁바라는 지하 조직,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해서 거기서 지하 신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사설을 쓰는데 그 신문이 너무 유명해서 특히 바바리 코트 속에다가 숨겨서 혹은 여자들 치마 속에 숨겨서 서로 손에서 손으로 전전해서 보도되는 유명한 지하신문에 사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계에서는 1960년, 70년대에서는 알베르 까뮈의 사설을 놓고 신문기자들은 모름지기 사설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교과서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설을 썼던 인물이 됐어요. 그랬던 그 알베르 까뮈가 파리에서 너무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파리 문단을 생각했지만 쌍벽으로 소위 실존주의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르트르와 까뮈를 쌍벽으로 놓고 기억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친한 친구였으면서 불구하고 1952년부터 다시 만나지 않는 아주 사이가 나쁜 관계로 변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르트르는 사실은 파리의 아주 유명한 집안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을 뿐만 아니라 파리의 소위 입학하기 가장 어려운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앙리 까트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 외조부 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발츠 박사 계통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이죠. 물론 아버지는 일찍 돌아와서 그랬지만 어머니가 비교적 부유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토백이로서 파리의 그 문단에 혹은 파리 문화계의 거의 좌장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어디서 나이도 그보다도 좀 아래인데다가 저기 식민지의 알제의 초원에 있던 놈이 건너와가지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딘데 감히, 이런 것도 관이 있었겠죠. 사르트르야 뭐 겉으로 그렇게 표시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지식인이 거의 대부분 좌파이지만 그 당시 1950년대라는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 한편에는 소련과 친한 지식인이 있고 한편 저 바다 건너 미국 쪽과 친한 지식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국전쟁을 간신히 모면한 입장이니까 또 다르죠. 그런데 파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식은 좌파인데 좌파 중에서도 알베르 까뮈는 거의 예외적으로 소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외적인 인물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사르트르는 공산당에 가입한 일이 없지만 까뮈는 알제에 있을 때 신문기자 시절에 2년간 공산당원이었어요. 공산당원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선무공작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탈퇴해요. 탈퇴하는 뭐 그 이해 긴 얘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독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산당에도 여러 가지 소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평등한 것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산당 아니라 뭐라도 모든 이익의 최우선은 소련입니다. 소련의 이익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데올로기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알베르 까뮈는 바로 공산당이야말로 아랍계 사람들과 백인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랍 문제는 나중 순위로 밀고 나머지는 우선 공산당의 조직 문제가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어쳤어요. 그랬는데 195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전쟁 오래 갈 뻔했어요. 정말 천우신조로 스탈린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죽지 않았으면 계속됐을 겁니다. 오늘의 한국이 과연 있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스탈린 쪽으로 기울어지는 대세가 바로 프랑스 지식인들이었어요. 알베르 까뮈는 거기에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베르 까뮈는 러시아에 강제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도 하고, 그래서 반항한 인간이라는 철학적 저서를 썼는데, 그 저서의 내용 중에 반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 속에 곁들였어요. 그러자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한 파리의 주도적인 좌파들은 그 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소평을 실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세가 1952년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프랑스 좌파가 둘로 갈라집니다. 소련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소련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뒤는 다시 얼굴도 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 알제리에서 온 알베르 까뮈의 입장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에 바로 노벨 문학상을 알베르 까뮈에게 준 겁니다. 사르트르에게 준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왜 노벨 문학상을 안 주냐, 그러고 어떤 시인 집 앞에 가서 기자들이 진을 치면서 올해 저 사람이 받을 것 같아서 무슨 미리 수상 소감까지 써놓고 그런 해프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이 반드시 그 작가에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그 사람의 적들은 옆에서 저런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다니,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뮈는 처음에 노벨 문학상 받은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노벨 문학상 앙드레 말로가 받아야 되는데, 이랬다고요. 그 사람 첫 마디였대요. 그리고 자기도 여러 날 고민했대요. 안 받으려고. 그런데 그 부인이 지금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데 그 상금도 많다는데 그러지 말고 좀 받아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받았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자 좋아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인 평을 쓰고, 저 사람 이제 끝장난 사람인데 뭐하러 저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환경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는 여전히 살고 있는 알제리와 프랑스 정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그게 알제리 전쟁이에요. 알제리 전쟁은 1954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려 8년간 계속돼요. 1962년에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거 마치 한국이 8.15에 의해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좋다, 마침내 정말 새벽에 밝은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알베르 까뮈의 입장에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아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알제리예요. 아무리 자기가 백인계에 속하고 프랑스계라 하더라도 자기의 고향은 프랑스 본토가 아니라 알제리예요. 그런 나라가 양쪽 자기는 그러면서도 또 백인계야. 자기 어머니는 문자도 못 읽는 가난뱅이야. 그런데 자기는 남에게 압제를 가한 가해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지식인이야.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는 사르트르는 당연히 알제리 해방시켜라. 거기 왜 들어가 있냐? 다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편하죠. 자기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거기 어머니가 있는 것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나와라 거기. 남의 나라에 왜 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쉽죠. 근데 알베르 까뮈는 파리는 자기 고향이 아니야. 거기 지식인들도 자기에게 적대적이야. 그래서 자기는 늘 추방당해 와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자기의 고향 땅이 여기 있는 프랑스 본토의 정권과 전쟁 중이야. 그래서 막 공수부대가 거기 들어가서 총을 쏘고 거기에 또 프랑스 아랍계의 인민전선이라는 그 저항군이 총질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온 사방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막 학살도 일어나고 엉망이야.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1957년 알제리 전쟁 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도 회자되는 알베르 까뮈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 할리원에 12월 달에 가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노벨상 수상식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야별 수상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프랑스 노벨 문학상 수상식 거기 이제 스웨덴 왕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스웨덴 무슨 그 성자의 축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상자가 호텔에서 자고 있으면 새벽에 스웨덴 여자들이 아주 미인입니다. 스웨덴의 젊은 처녀들이 3명인가 4명이 그 자고 있는 수상자 방으로 와서 그 수상자를 깨우는 것이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어요. 그런 아주 화려한 수상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기쁘고 즐겁겠지만 반드시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알제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연설을 2번 하게 되는데 읍살라 대학에 가서 수상연설을 하는 중에 청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할 게 있냐고 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게 일어서는데 보통 아랍 사람이야. 그러면서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다고 그러면서 지식인이 프랑스가 가서 그 나라를 억압하고 이제 독립을 하라는 사람을 또다시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냐?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런 상당히 무례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알베르 까뮈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거기에 잠깐 미리부터 얘기하면 알베르 까뮈는 상황이 아주 곤란한 그걸 프랑스 말로는 2개의 의자 사이에 앉아있다 그래요. 의자의 가운데 앉아야 좋지 2개의 의자 사이에 앉았으면 빼면 떨어지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계이면서 고향은 알제리 쪽이야.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 살고 있어. 아직도. 프랑스로 오시라 그래도 안 와. 프랑스 싫다. 난 여기가 좋다. 내가 살던 곳은 여기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알베르 까뮈는 그 사이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인데 유명한 지식인이니까 드골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 입장은 뭐냐면 자기는 프랑스를 완전히 추방하는데 반대다.
아랍 제국과 연계된 알제리 독립은 반대다. 그 대신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아랍계나 프랑스계나 그 양쪽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 동등한 처우를 받는 소위 연방제를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니죠. 제대로 독립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알베르 까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 반대하는 아랍계의 인민전선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경찰에 쫓기거나 군인들에게 쫓겨서 파리로 도망온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자금도 대주고 비밀리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했으나 그런 공치사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아랍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알베르 까뮈가 정확하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알제리가 전쟁 중이다. 그래서 지금 알제 시내에서는 무차별로 지나가는 전차에다 총을 겨눠서 막 쏜다. 그 전차 안에 우리 어머니가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justice. 정의의 편이다. 그러나 그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총을 쏜다면 나는 정의의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이다. 이랬어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의의 편, 그걸 나중에 거두절미하고 잘라가지고 유명하게 된 말은 나는 정의보다는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양단간에 찌르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의 만년의 가장 큰 생각의 화두는 정의와 사랑이에요. 정의와 어머니야.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택할 수가 없다. 그 둘을 다 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던 알베르 까뮈가 노벨상을 받고 난 1958년, 57년에 그 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이 아시겠지만 참 상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환율이 달라져서 그런데 대개 11억에서 13억 정도의 돈입니다. 큰 액수죠. 그런데 알베르 까뮈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진짜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으면 누가 불행한 사람 있으면 다 털어주고 와. 그래서 소위 부인이 남편한테 이거 돈을 주고 무슨 장보기를 해오라 소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맨날 누구한테 주고 오니까 장보기도 안 해오고. 그런 돈이란 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인세가 들어와서 지금은 통장 같은 거 많지만 그 당시에 자기 구자에 얼마가 들어요. 그거 잘 몰라요. 인세가 들어서 돈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전부터 파리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파리에 소위 그 좌파들 사이에 알력도 많고, 게다가 또 유명한 작가니까 툭하면 기자들이 찾아오고 또 뭐 지지자들이 찾아오고 팬들이 찾아와서 도저히 조용하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시골에 글을 쓸 수 있는 집을 하나 조용한 곳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알제에 있는 어머니가 프랑스로 오려고 그러지 않은데 알제하고 환경이 좀 비슷한 따뜻하고 그런 집을 마련하면 어머니가 오시지 않을까 해서 남쪽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맨날 찾아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마침내 그 레지스탕스에 그 당시에 같이 협력하던 르네 샤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까뮈보다 좀 위인데 거의 형제처럼 까뮈가 존경하고 그랬던 시인이에요. 그 사람이 일수라 소르라는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개로 그 지방을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1958년 9월 중에 한 달을 거기를 쏘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루르마랭이라는 마을에 있는 어떤 집을 매입하게 돼요. 그게 1958년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말해. 거기 지금도 가보면 참 이상하게 생긴 집이에요. 뭐 멋있지도 않아요. 동네 골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집인데 그게 옛날에 누에를 키우던 양잠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난 바깥에 있을 때 저런 집을 왜 샀을까 싶었는데 그 집을 그 딸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 보고 왜 사는지 알았어요. 골목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뭐 보잘것없게 생기고 이상해.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와, 기가 막혀요. 그 앞에 전망이. 그 루르망이라는 마을 자체가 벌써 유서 깊은 오래된 마을이에요.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보클루즈라는 곳인데 거기에 르베롱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프로방스 지역의 유명한 포도주 와인 중에서 백포도 중에 르베롱 와인이라고 그러면 알아줘요.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근데 르베롱 산이 저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고 그 앞에 넓은 포도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눈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광대한 저 포도밭 끝에는 산이 쫙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마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구조는 들어가자마자 아래층에 애들 방 2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테라스를 통해서 그 전망이 펼쳐져요. 근데 또 이상하게 생긴 게 그 앞에 그 집만 사용하는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고 담이 있고 담 너머에 그쪽에 또 이 집 정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밭이에요. 어쨌든 눈에 걸릴 것이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집을 짓고 집을 사가지고 가족들은 파리에 살고 있고 자기 혼자 내려와서 거기에 딱 3번 거처했어요. 그 집을 처음 사가지고 한 열흘 있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봄에 내려와서 있고 마지막에 이듬해 그러니까 1959년 11월 달에 내려와서 한 달 이상.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듬해 1월 4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집을 매입해서 그 집에서 정말 정신없이 썼던 글이 마지막 유고로 남은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최후의 까뮤, 최초의 인간. 제목도 최초의 인간이에요. 자,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데 58년 가을에 이제 그 앞에 있는 포도밭에 포도 잎사귀들이 물들어서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서 가을 그 프랑스가 다 좋은데 가을이 우리나라 가을하고 정반대예요. 음산해요. 가을에 비가 많이 와. 그리고 거기에 미스트랄이라고 그러는 아주 센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포도 잎사귀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시절인데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이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까뮤가 그 딸이 저보고도 얘기했었는데 까뮤가 쓰던 책상이 있어요. 꽤 높아요. 자기 스승이었던 장 그르네와 같이 똑같은 책상을 주문해가지고 둘이 하나씩 가졌던 것이 아직도 그 까트릴 이 자른 침실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서서 글을 썼어요. 서서 손으로 쓰는데 그 당시에 뭐 타자기는 있으면 되게 다 손으로 썼는데 한 줄을 쓰고 막 걸어다니다 생각하고 다음 줄을 와서 또 쓰고 그 거의 서서 글을 썼어요. 바로 그런 풍경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알베르 까뮤가 남긴 유고는 최초의 인간은
아마 이런 A4 용지 비슷한 옛날 종인데 144장을 원고로 쓴 것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메모들, 또 하나는 이 소설을 이렇게 써야겠다는 소위 일종의 시나리오, 첫 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그 시나리오하고 그 유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58년 10월 달에 그 집을 사서 거기서 잠시 일을 하고 있다가 파리로 간 다음에 그 이듬해 3월 달에 내려와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알제에 있는 어머니가 수술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9일 동안 지내요. 알제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본 것은 그것이 그 사람 생애의 마지막이죠. 59년 3월 달. 그래서 그때 간 김에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아버지 얘기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제에서 동쪽으로 많이 떨어진 몬도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어린 시절에 혹시 무슨 흔적이 있을까 하고 아주 조사를 많이 해도 뭐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에 가서 소설을 또 썼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연말 레베이온에서 해가 바뀌는 섣달 금음까지 그 주간을 굉장히 중요한 축제 기간으로 보는데 그때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부인이 파리에서 내려와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게 됐어. 집안 식구들이 북적거리니까. 그래서 같이 축제를 보내고 그 이듬해 1960년은 우리나라 4.19가 나던 해예요. 그런데 1960년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이제 파리에 일이 있기 때문에 파리에 가족들과 함께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내고 있는 파리의 그 유명한 갈리마르 출판사에 가스통 갈리마르라는 사람이 그 출판사의 주인인데 그 사람의 조카인 미셸 갈리마르라는 사람이 알베르 까뮈하고 아주 절친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조금 아래지만. 그 다음에 그 부인은 더욱이 알베르 까뮈와 레지스탕스와 관련돼서 잘 알던 사람인데 ዣ린 갈리마르라는 그 여자하고 그 다음에 ዣ린 갈리마르가 미셸 갈리마르하고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그 전 결혼해서 얻은 딸 안느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딸하고 부인 그 친구 가족 세 사람이 그들은 갈리마르 출판사 집이니까 아주 부자죠. 그래서 저 남불의 향수로 유명한 그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1월 1일 날 파리로 올라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렸어. 그런데 부잣집이니까 이 미셸 갈리마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스포츠카 파셀베가라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유명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출시된 아주 최신형 스포츠카예요. 파셀베가 차가 그 당시에 한다 하는 그 스포츠카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차였어요. 그 차를 몰고 와서 뭐라 그러냐, 가족들을 먼저 기차로 보내고 우리랑 같이 파리로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기차표를 끊어뒀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인 르네샤르와 함께 같이 파리로 가기로 했었는데 이 가족들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1월 2일 날에 부인과 자기 아들, 딸들을 먼저 아비뇽역에서 보냈어요. 그러고는 1월 3일 미셸 갈리마르의 파셀베가에 승차하여 앞자리에는 미셸 갈리마르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알베르 까뮈가 앉고 뒤에는 운전하는 미셸 갈리마르의 부인 자닌느가 앉고 그 옆자리에는 안느라는 여자애가 앉고 그 사이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를 태우고 그러고는 떠나려고 그러니까 르네 샤르라는 시인은 차도 빚어본 것 같아요. 나는 기차를 타고 따로 가겠다. 그래서 이 한 가족과 알베르 까뮈가 같이 동승해서 파리로 올라가요. 파리까지 약 800km가 좀 못 돼요.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국도 7번, 그 유명한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올라가는 국도 7번이 마치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 서울 가는 국도로 마찬가지 1호 국도예요. 그 국도 7번을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중간에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요. 자고 그렇게 반 잘라서 400km, 400km를 나누어서 가느라고. 그러고는 막공이라는 마을, 포도주로 유명한 막공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파리에서 80km 정도를 남겨놓고 그게 쌍스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미스터리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파셀베가 스포츠카가 그 국도 7번에 난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도 아람들이 프라트나스 가로수가 있는 거인데 그 큰 가로수에 차가 첫 번째 부딪히고 오후 3시경에 두 번째 차에 프라탄에 가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미셸 갈리바로 운전하던 사람은 핸들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은 붙어 있었어요. 이상하게 뒷자리에 앉았던 두 여자들은 크게 다친 게 없어. 걔는 도망갔어. 그리고 앞자리 조수석에 앉았던 알베르 까뮈만이 창유리를 뚫고 나가서 바깥에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옆에는 밭이었었는데 알베르 까뮈가 들고 있던 가방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로 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엠마누엘 로블레스라는 소설가예요. 이 알베르 까뮈의 절친이었었는데 저하고도 잘 한국에도 한번 오시고 나하고는 정말 참 친했었어요.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최초의 인간이라는 마지막 그 미완성 작품을 번역할 때도 나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엠마누엘 로블레스예요. 이 양반이 공쿠르상 심사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양반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파리에서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선집을 제가 번역해서 출판한 일이 있는데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엠마누엘 로블레스인데 이 둘이 친했던 이유가 로블레스 하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스페인계예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스페인이고 어머니가 프랑스계예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친했었는데 그 친했던 엠마누엘 로블레스가 이 쌍스라는 마을로 가서 그 가방도 수습하고 시신도 수습해서 거기에 마을 병원에 안치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이상하게 유리를 뚫고 저 멀리 가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별로 겉보기에는 상한 것이 없고 잠자는 것 같은데 얼굴에 마치 우리가 어떤 원고를 쓰고 이 원고는 버려야겠다 하고 사선으로 빗금을 긋듯이 얼굴에 빗금이 쏙 그어 있더래요. 그런 얘기를 제게 들려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알베르 까뮈는 47세에 자기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을 무렵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1960년 1월 4일 오후 3시경. 그래서 1월 6일 날 시신이 수습돼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루르마리라는 마을 공동묘지에 조그만 묘석 하나만 쓰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자기 무덤을 요란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무덤돌 하나 있고 딱 하나 알제리에서 가져온 로즈메리 풀 하나만 거기다 갖다 심어놨어요. 향초. 자, 이게 바로 알베르 까뮈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때 밭에 떨어졌던 그 가방 속에는 파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샀던 기차표, 타지 않았던 기차표 한 장과 그 다음에 니체의 소설 한 권, 니체의 저작 한 권,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한 권, 그리고 바로 이 최초의 인간의 유고, 자필 원고 144장과 기타 메모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마지막 생애고, 그러면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 지금 바로 1994년에 처음 출간됐을 때 마침 우리나라 어떤 출판사가 판권을 사는 바람에 제가 파리에 가서 1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출판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왜 중요하냐? 알베르 까뮈는 독특한 작가라서 소설도 많이 팔리고 인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냥 소설가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 전공은 철학이에요. 철학 전공의 철학 교수가 될 생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상의 이유로 교수가 되지 못하고 작가, 기자 이런 걸 했는데 이 사람은 우선 첫째 잘생겼어요. 키가 180. 그리고 함프리 보가트를 닮아서 함프리 보가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미남이야. 반대로 사르트르는 키도 작고 160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사팔뜨기야. 근데 이 사람은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알제에 있을 때 연극 배우예요. 연극 무대 연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전에 자기 작품을 낭독한 CD가 지금 석장짜리가 나와 있는데 들어보면 목소리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세 가지 장르의 글을 썼어요. 하나는 소설, 하나는 연극 희곡, 하나는 철학적인 산문. 이 세 개를 썼는데 이것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스스로 자기의 작가 노트에다가 메모하기를 자기를 그걸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혹은 건물에 있어 층이라고 그랬어요. 발자크가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밑에 기초를 다지고 2층에는 뭘 쓰고 3층에는 집을 짓는데 이게 언어의 집을 짓는데 그 계획이 있어.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에 따라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일 먼저 던져진 질문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조리라는 거예요. 부조리란 말은 원래 부조리라는 말을 조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부조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조리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말처럼 원래는 형용사예요. absurd 할 것 형용사예요. 부조리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absurdity 때 그러면 부조리라는 명사가 돼요. 근데 이 사람 더 좋아하는 건 형용사예요. absurd. c'est absurde. c'est absurde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겁니다.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돼라는 그 개념이 뭐냐? 그게 딴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나 스스로는 보통 살 때는 마치 영원히 안 죽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은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생기다고 그랬는데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어.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 골키퍼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 그 지역 전체의 축구단의 골키퍼였어요.
그러다가 17살에 갑자기 찬바람을 쐬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찬바람을 쐬서 폐렴에 걸렸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서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낫기도 한다지만 이 사람은 그때 그 폐병 걸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20년 30년대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설에도 제일 유명한 황순원의 소나기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폐병이에요. 대개 소설에서 죽는 사람은 대개 여자지만 병은 폐병이에요. 그 뒤에 죽는 건 그다음에 에이즈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암이에요. 보통 그 상당히 납득이 가게 주인공을 죽이려면 그런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폐병이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비실비실한 청년이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로서 몸으로 정말 모든 걸 하던 이 배우, 신문기자, 운동선수 이거 다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정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몸이에요. 몸이 날렵하고 건강하고 정말 피 끓는 생명이 극점에 달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의사가 누워있는데 그래 내가 당신은 강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얘기인데 당신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극점에 들어있던 이 젊음이 갑자기 급전직하 죽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일생 동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삶이 뭔지를 안다 이거예요. 죽음을 봐야만 비로소 삶이 뭔지 안다. 우리가 게으를 때는 우리가 왜 죽겠어? 보통 내 죽음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남의 죽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들 곧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최소한도 남이지 나는 아니야. 생각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아닐 것 같아. 나는 아닐 것 같아. 그런데 반드시 와요. 그 죽음은. 그래서 그 죽음이 뭘 맞닥뜨린 인간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돼요. 바깥에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 뭐야? 웬일이야? 저기 놀라지 마.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러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야? 말도 안 돼. 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침에 멀쩡한 엄마를 보고 왔는데 왜? 그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은 불시에 그렇게 와요. 그 죽음의 운명을 앞에 둔 사람이 지르는 외마디 소리가 말도 안 돼. 그게 앞소리 돼. 부조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 그래서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썼던 이야기가 첫 번째 층이었던 부조리의 층이에요. 부조리 층으로 쓴 소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첫머리 첫 줄이 있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예요. Aujourd'hui maman est morte. Ou peut-être hier. Je ne sais pas. 이렇게 시작해요. 첫 마디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사형을 당해. 세 가지 죽음의 얘기가 부조리의 소설 이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부조리의 그걸 쓴 것이 오해라는 소설, 극과 그 다음에 칼리굴라.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부조리의 문제를 처음에는 소설로, 다음에는 대화 형식으로 된 연극으로 써보고 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시지프 신화예요. 시지프 신화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딴 거 아니에요. 시지프스라는 신이 주피터에게 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시켰냐면 너는 일생 동안 산 꼭대기로 이마이만 어마어마한 바위를 굴려 올려라. 미치겠어. 매일 온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로 굴러 올려. 다 굴려 올려서 됐다 그러는데 또 굴러 내려가. 그게 이 사람이 받은 형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자고 났더니 또 아침 또 먹어야 돼.
이빨 닦아야 되는데 또 닦으래. 내일 또 닦아. 또 입학시험 쳤으면 됐지. 중학교 때 또 쳐야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또 해야 돼. 대학교 또 쳐야 돼. 그럼 맨 마지막에 고시했으면 되는데 또 뭘 하래. 그때 또 결혼을 하래. 이런 일이 반복돼서 그 끝에는 결국 죽음이 와요. 이게 우리 삶이야. 이게 시지프 신화예요. 그런 얘기를 썼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저기 기다려서 우리의 삶이 absurd하다. 말도 안 되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로 우리 운명에 반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반항의 시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항의 글로 쓴 것이 패스트예요. 소설. 그 다음에 희곡이 정의의 사람들, 계엄령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철학적 논문이 반항하는 인간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제가 번역한 패스트라는 까미의 책이 너무 잘 팔려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정말 세금을 많이 냈어요. 정년 퇴직해서 세금을 전에 대학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소위 격리당하는 상황. 이 집단 재앙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패스트를 읽게 만드나 봐. 바로 그것이 패스트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소위 윤리란 게 뭐냐? 윤리란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게 수신제가 치국편천하는 것도 그게 윤리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집안부터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도 잘 다스리고 이게 공자가 말한 소위 윤리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생겼을 때 코로나가 닥쳤을 때 우리는 소위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매뉴얼이 윤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반항의 사이클이에요. 거기에 반항하는 인간으로서의 휘랍신화에 빗대면 프로메테우스예요. 불을 훔쳐가지고 왔다가 코카사스 산에 묶여서 심장이 독수리가 쪼아먹게 만드는 그런 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예요.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인간에게 호모파베르, 인간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신이 프로메테우스예요. 자, 그런 신에게 반항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항의 두 가지 사이클을 지나서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도달한 부분이 바로 정의와 사랑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도달한 세 번째 사이클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서 나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소설을 써야겠다. 지금까지 쓴 소설은 자기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작품들을 썼는데 이제부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된 소설가가 되겠다. 참 놀랍죠?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작품은 시작이다. 그래서 1958년에 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1937년에 처음으로 썼던 안과 거치라는 그 일종의 수필이죠. 산문집이 있어요. 그 산문집이 처음으로 출판한 자기 조그만 산문집이에요. 그런데 그 산문집의 서문을 상당히 길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대단히 감동적인 서문이에요. 수십 년, 1937년에서 58년이니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처음 썼던 이 책을 다시 파리에서 출판하는가 라는 얘기를 쓰면서 앞에다 붙인 서문인데 상당히 길어요. 거기에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한 예술가, 한 작가의 생애에서는 반드시
이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해왔던가, 어떤 글을 썼던 것을 점검하고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 그런 시간에 비로소 점검한 다음에 나는 이제 주변을 빙빙 돕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버텨야 한다. 라는 반성을 하는 시간이 온다. 지금이 그때다. 나이 40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1953년, 4년부터 쓰기 시작하고 구상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쓴 소설들은 나에게 던져진 문제만 쓰는데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이랬어요. 일기에다가 나도 톨스토이처럼 전쟁과 평화를 써야겠다. 톨스토이에게 전쟁과 평화 있다면 나 알베르 까뮈에게는 지금부터 쓰는 소설이 그런 소설을 써야겠다. 즉 이것은 지금부터 철학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막 문제와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자체, 내가 살아온 삶, 정말 소설가답게 이야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사랑, 나의 역사, 우리 집안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소설을 쓰겠다. 이게 진정한 소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말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나는 맨 처음에 썼던 안과 같이라는 이 수필을 다시 쓰겠다. 그 수필이었지만 이건 소설로 쓰겠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다. 그래서 안과 같이를 다시 쓰겠다. 내가 만약에 이 안과 같이라는 소설을 다시 쓰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꿈꿔본다. 그 안과 같이를 다시 쓰는 그 작품 속의 한가운데는 한 어머니의 저 탄복할 침묵을 갖다 놓겠다. 이 대단히 중요해. 침묵. 글을 쓰는 사람은 침묵을 글 한가운데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정말 생각도 온전치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침묵밖에 없어. 어머니는 말이 없어. 그래서 안과 같이 보면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엄마가 집안이 컴컴한데 할머니도 나가고 다른 가족도 다 나가고 엄마 혼자 어디 가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그래서 피곤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컴컴한데 마룻바닥을 이렇게 바라보고 마룻바닥에 금강 뭐 이렇게 기스난 거 이거를 손으로 슬슬 이러고 있는데 엄마 나 왔어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마치 짐승과 짐승이 새끼가 어머니 짐승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불쌍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감정이야. 그런데 엄마는 늘 말이 없어. 그 어머니의 침묵, 어머니의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못 가고 멈칫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어머니의 침묵을 새로 쓰는 소설의 한복판에다 두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침묵이 있다면 나에게는 말이 있죠. 저울에 이쪽에 어머니의 침묵을 놓는다면 이쪽 가라 이게 균형을 유지하기에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이 하나는 한편으로는 정이고 한편으로는 사랑이야. 정의와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얘기가 어머니의 침묵과 맞먹는 저울의 균형 상태가 놓이겠다. 이것이 이 사람이 쓰고 싶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 플랜을 보면 맨 앞에는 아버지, 가운데는 아들, 맨 끝에는 어머니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첫 번이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가 죽어서 전몰장병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생물연대를 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나는 40인데 20몇 살짜리 젊은이더라. 그래서 시간이 깨져서 시간을 재구성하는 소설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라면 바로 평범한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원을 그려진 전체. 이것이 문학작품이다. 이게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시간, 파열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라 깨어진 시간을 주어봐서 앞뒤를 맞춰서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최초의 인간인데, 최초의 인간은 바로 누구냐? 아버지가 처음에 이민을 왔으니까 낯선 땅에 와서 개척하는 아버지 세대니까 그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았어. 그것이 최초의 인간이야.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 알제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들, 난민들, 그들이 최초의 인간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제리 전체의 역사, 알제리 전쟁 속에 놓여있던 최초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있던 모든 프랑스계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지금은 아랍계의 나라가 됐으니까, 아랍계의 나라로 완전히 독립됐으니까 알베르 까뮈가 살았던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은 사라졌어요. 프랑스에도 없고 알제리도 없어요. 자, 그런 사라진 고향 땅을 복원시켜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건 마지막 그 조국은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쓴 책인데, 그 책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책은 마무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라진 땅이니까, 사라진 한 생애니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쩌면 맨 마지막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을지 모른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정말로 교통사고에서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진흙을 빚어서 항아리를 만든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진짜 용도는 항아리가 아니라 그 속에 빈 곳이죠. 비어있는 곳에다 꽃도 꽂고 물도 담고 하죠. 문학도 그래요. 빈 겉에 있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의미죠. 그래서 까뮈의 작품 속에 한 어머니의 침묵을 놓겠다는 것도 어머니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쓴 아들,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아들이 쓴 그런 항아리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에 침묵하던 아름다운 어머니가 다시 아들의 글을 통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어머니가 없다면 우리에게 정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레지스탕스가 그렇고 반항하고 적과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그런데 투쟁하는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쟁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정의의 어머니는 사랑이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정의를 무엇에 쓸 것인가? 그거는 오히려 불의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알베르 까뮈가 마지막에 가장 고민했던 것은 정의의 실현이 무엇인가?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정의의 모태가 되었던 사랑이 말라버린다. 사랑이 말라버리면 뭐냐? 추상명사만 남고 우리의 몸은 사라져. 사람을 죽여놓고 정의로우면 뭐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로 모순된 것 같은 한데 얽혀있는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함께 실현하느냐, 이런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그렇게 가장 먼저 만났던 죽음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말씀하셔야 들립니다. 제 오늘 그 교수님의 그 까메에 대한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묘한 사랑이라고 느끼시더군요. 네. 그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19살 때 그 처음 까메, 17살 때 시지프 신화로에서 처음 알게 됐다더라고요. 그때부터 까메가 크게 중요하게 됐다고, 내게는 그렇게 됐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7살부터 현재 82살 되신 이 긴 기간 동안에 안 놓고 까미를 이렇게 사랑해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17살 때 알게 된 그게 작품이
그 아버지 뻘인 까미가 내 19살 때 쓴, 아니 29살 때 쓴 작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와 우리가 그 교수님이 그 우리 한국 전쟁을 겪었고, 또 그때 당시 까미는 2차 대전 때 이 작품을 쓴 그러한 한 10살 위인 형이 썼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의 작품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후로 까미를 연구하시면서 내 동료, 내 친구 같은 그런 까미였다가, 이제는 내 아들뻘인 그 까미를 안 놓치시고, 이렇게 82살 때까지 이제 까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다른 어떤 그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처럼 까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거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글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었죠. 한국과 까미는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은 간접적인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알베르 까미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사회적 인물로서 만들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았으면 알베르 까미는 아마 파리에 와서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 교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전후의 문학, 프랑스 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존주의입니다. 그 실존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2차 대전의 아주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이 신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 허무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폐허 속에서 일어서야 했던 인간이 던진 질문이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경에 끝났는데, 불과 5년 후에 한국인은 2차 대전의 연거푸, 그보다 더 직접적인 한국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외국 문물이 영향을 끼치는데 보통 상당한, 그 당시 특히 교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 여러 가지로 미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차가 생기는데, 프랑스의 실존주의가 1960년대에 한국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사실은 실존주의의 직접적인 영향권 속에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보다 약간 위였던 소설가들, 1950년대 소설, 한국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장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오래된 문예지가 현대문학입니다. 현대문학을 통해서 그 등단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문학이 1955년에 창간됐고, 제가 영주에서 서울에 올라간 것도 55년입니다. 55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5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는 동안에 저도 그바람에 우리나라 이방인이 1953년에 번역됐으니까 그 전쟁 중에 대단한 일이죠. 그걸 번역한 선생님이 바로 제 은사였던 이휘영 선생님이었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까미의 많은 작품들이 번역됐기 때문에 저는 불어를 알지 못하고 벌써 그 번역 작품을 통해서 알베르 까미를 어느 정도 알게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 유학 가서 사실은 원래 처음에 알베르 까미를 전공하러 간 게 아니고 말라르메라는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때 보니까 도저히 말라르메를 전공해서 불어를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사전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불란서 말로 된 사전을 찾다 보니까 거기 예문 속에 알베르 까뮈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여러 번 예문이 등장했으면 이 사람의 공부를 하면 불어를 잘할 수 있게 되겠다. 그리고 좋은 불어를 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알베르 까뮈를 전공으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도 번역판으로 좀 읽었으니까 뭘 아니까 그걸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우선 첫째는
되게 벌써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낡아가지고 새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도 이방이라는 소설은 오늘날의 최첨단 소설에 비교해서 조금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새로운 소설이에요. 이상한 소설이에요. 과연. 그래서 그런 현대문학에서 손색이 없는 위대한 작품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제 기질에 대단히 맞아요. 즉 아까 얘기한 정의와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한계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겉이라는 제목이 그렇듯이 또 이방인이 있으면 본방인이 있죠. 뭔가 둘이 모순되는 두 개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노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양당 간에 이쪽이냐 저쪽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서로 맞물려 있는 모순된 두 개를 껴안고 살아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람의 태도가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까뮤가 실증나지 않게 하는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까뮤를 좋아한 것은 까뮤 자체가 제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실증이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까뮤를 많이 생각하고 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무렵에 알베르 까뮤 전집을 완간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번역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교정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2014년에 그 알베르 까뮤 토론회에 갔더니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외국에 자기 나라 말로 알베르 까뮤 작품을 번역한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이 까뮤의 전 작품을 번역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토론회 때 여러 청중들에게 기립박수도 받고 그리고 기립박수를 받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토론의 마지막 끝마치면서 거기에 사회자가 우리 7사람들에게 각기 만약에 14살 먹은 소년이 혹은 소녀가 당신에게 까뮤의 작품을 무슨 작품을 읽으면 좋겠냐, 뭐부터 읽으면 좋겠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래서 다들 뭐 이런 작품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 휴대폰만 본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무슨 책 한 권을 이걸 봐라 그러면 벌써부터 실증부터 낼 거다. 그래서 나라면 책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알베르 까뮤의 어머니를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났던 어머니와 만나는 장면 한 페이지 반 있는데 정말 명문입니다. 그 장면을 나는 그 젊은이에게 들려주겠다. 지금 내가 들려준 이것이 어떠냐? 이게 만약 좋다면 까뮤의 작품을 이제 아무거나 좋으니까 읽기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하다면서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불어로 한 페이지 반을 외워서 그 청중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밤에 새벽에 이렇게 어쩌다가 잠을 깨면 어둠 속에 누워서 멀뚱멀뚱 할 때면 그 많이 외우고 있는 텍스트들을 외웁니다. 뭐 까뮤의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 시간 반 정도를 쉬지 않고 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불어입니다만 그 중에 많은 텍스트가 까뮤의 텍스트이고 나머지는 되게 뭐 말라름이나 보들레르나 발레리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조금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에게 집 앞에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어머니가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뛰어오면서 포옹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잡아당겨서 포옹을 하는데 그때 나는 내 두 팔에 어머니의 갈비뼈, 어머니의 붉어지고 약간 떨리는 어깨뼈의 떨림을 느낀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끌어당겨서 쳐다보다가 껴안는다. 마치 자기가 생각했던 사랑의 한 눈곱만치가 모자란다는 듯이 한 번 더 껴안는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너 참 오랫동안 못 봤구나. 그 한마디 말을 하고는 픽 돌아서서는 저 안쪽에 있는 부엌 의자에 가서 턱 앉아서 길거를 멍하니 내다봐.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생각도 않는 것 같아. 내 생각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 그리고는 어머니가 마치 무슨 겁을 내는 것 같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그때 어머니를 보면 회색 브라우스를 입고 흰색으로 칼라를 하고 늘 의자에 앉는 의자에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약간 굽기는 했지만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아 똑바로 앉아 있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의 얼굴에 눈썹, 그 다음에 아직도 입술 모양도 그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입 가장자리만 틀니를 해놓은 부분이 약간 떨리고 있어 일그러졌을 뿐이지만 입 모양은 그대로 있어. 턱도 약간 주저앉기 마련이지만 여기 목뼈 있는데도 여기 목의 힘줄도 그대로 잘 건지하고 있어. 얼른 보면 3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그리고 두 손은 자기 무릎 밖에 모아갖고 있는데 손수건을 말아주고는 돌돌돌돌 말아서 공을 만들어. 그러다가 그 공도 마지막 가만히 세워놓고는 가만히 밖을 바라보고 있어.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손수건이 중요해.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손수건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맨날 쥐고 돌돌돌 굴려 말아가지고 공을 만들었다가 가만히 놓고 밖을 바라봐. 그때 어머니하고 나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그 장면이에요. 이상입니다.